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사상 초유의 이러한 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정말 이 제3류 코미디 같은 것을 지금 벌려놓은 것이 정부 여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지금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이 생각과는 달리 레임덕이 상당히 빨리 왔다, 이런 위기의식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중대한 어려움에 장애에 봉착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벗어날 수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든지 국면 전환을 하고 뭔가 새롭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인공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 같고는, 사람은 그야말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대에 따라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또 실망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망의 대주인공이 지금 추미애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는 허기야 이미 장관직에 오를 때부터 실패가 예정된 수순을 걷고 왔어요. 왜냐하면 장관직에 앉자마자 조국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했고, 그 하나의 수단이 검찰개혁이라는 카드였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실패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미애는 취임 일성이 내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다시피 해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했으면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정권체 탈환에 실패할 것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재집권의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잘못됐어요. 그 수단이 뭡니까? 추미애가 쓴 잘못된 처방이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감찰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은 가능하다면 쓰지 않도록, 그래서 쓸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 수사지휘권인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추미애가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수사지휘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지휘권 때문에 본인 스스로 쥐구멍을 받게 됐고 망하게 됐어요. 이 망하게 된 조짐은 이제 1년 내내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추미애가 내년 연초가 되면, 아니면 빠르면 내주 초에 경질될 것이다.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 결정이 됐다. 후임자 지금 검증 제대로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빠져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용구 차관을 지금 느닷없이 채용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친보파의 대가를 뽑아가지고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그런 카드를 쓰다가 이제는 이용구까지도 말하자면 잘려야 된다, 이런 비판이 지금 굉장히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어떤 일을 또 저질렀느냐. 이용구 차관이 지난번에 폭행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 즉 운정 중이었다, 아파트 도착하기 직전에 폭행을 가했다. 이게 그 다음 손님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목덜미가 뻘겋게 그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가법 대상인데, 특가법 대상이면은 이번에 차관의 임용이라도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사 종결됐어요. 근데 내사 종결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내사 종결할 때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 불원 서류를 써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벌 불원 서류를 기사가 쓴 게 아니에요. 기사가 쓴 게 아니고 서초경찰서에 갔는데 기사가 내가 이런 걸 잘 못 쓰겠다. 사실 뭐 이런 걸 써본 사람이라 쓰지 누가 잘 압니까? 저도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생소할 것입니다. 당연히 기사가 이거 잘 쓸 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좋으냐. 그러니까 경찰이 대신 써줬다고 그래요. 경찰이 대신 써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경찰이 보조로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말로 해주고 옆에서 불러줄 수는 있어도 경찰이 자필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는 사인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서초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기사가 잘 못 쓰겠다고 그래서 잘 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좀 써주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은 기사가 직접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로 기사가 잘 쓸 줄 몰라서 그냥 직접 써준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왜냐하면 사고는 지난 11월 6일 날 발생했고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것은 11월 3일 뒤인 9일 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 출동한 이 경찰은 특가법 위반이다 라고까지, 그리고 이 폭행 장소 이런 거 제대로 보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고했다라고까지 확인돼요. 그런데 이거가 3일 뒤에 바뀌어졌는데 결정적 계기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용구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서 합의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이 법률 박사하고 법률을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하고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박사인 이용구 차관이 불러줬겠죠. 요렇게 해야 내가 특가법 이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술도 사실과 다르게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처벌 불허난다는 서류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 마무리로 돈을 준 거예요. 말이 좋게 얘기해서 합의금이지 이거는 뇌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뇌물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일단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 합의를 통해서 이 형사처벌을 면하잖아요. 그래서 합의처벌의 그 핵심 내용인 이 돈 가지고 말하자면 매수한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용구 차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절름발이 차관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잘라놔야 된다. 그런데 이 차관을 넣은 이유가 바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추미애가 얘기한, 현 정권이 얘기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는데, 이제는 이 추미애도 이용구도 전부 다 쫓겨나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음주 폭행 사건이 이루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부 또 어떤 인사가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아마 취재를 전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조선일보의 기획 취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도 보면.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중요 고위 간부들이 바로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문 세탁을 했어요.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요, 자기 소속기관에 이 음주 내용을 갖다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검찰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신분 세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짜 신분을 대가지고 자기 소속기관 즉 검찰에서부터 징계를 받지 않게 됐고 나중에서야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버려가지고 경징계로밖에 끝나지 수밖에 없잖아요. 시효가 끝났으니까.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차장검사인데 이 차장검사 2명 다 과거 6년 전에 범죄 전력이 최근에 발각이 됐는데, 왜냐하면 고위 간부로 승진을 하려면 상당히 신원조회가 다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6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징계 시효가 지나서 간단한 경고만 갖고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장검사 하나는 구두 경고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서명 공고를 받는 선에서 끝이 났다. 둘 다 이제 징계효가 경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경징계를 받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보직에는 진출할 수 없게 인사상 만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 두 사람들은 친정권 코드로다가 수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애완견 검사가 된 것이죠. 아무런 보직상의 불이익도 없이 차장검사로 전부 다 승진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보직을 거치면서 다른 동기들보다도 이제 더 빨리 승진하고 있고요. 이제 1월 달에 또 다시 승진 인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보직 인사가 있는데 이때는 더 큰 중요한 자리로 영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검사 한 명은 이성윤 주검장관의 대학 직계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인데 올 6월
중앙지검에서 대형 금융사건 초기 수사를 쥐하면서 여권 로비 의혹을 몇 달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다른 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또 다른 중요 금융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은 저도 이 실명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또 위반으로 또 누가 또 이 고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참고로 또 다른 중요 금융사건이라고 하면 옵티머스 라임 중에 하나인데 라임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지금 현재 라임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누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대학 직계 후배잖아요. 경희대 법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장검사는 최근에 지난달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댓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사가 이 차장검사의 부하검사예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질책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장검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추 장관 비판글을 올린 부하검사를 질책하는 것은 악의적 소문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대학 직계 후배 이 차장검사는 오래전 일로 적발 당시 개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조직에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던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추미애 애완견들이 추미애가 잘려나가면서 일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사를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추미애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측근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깔아뭉갰다고 하는 많은 비판과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수사망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지금 검찰 내부에 비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중대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와 윤석열. 이 윤석열은 잘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미 대검 차장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도 밝혀졌어요. 부분적으로 밝혀졌어요. 물론 추미애가 얘기한 것 중에 본안 심리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전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하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경위 작성 방법과 그 경위에 대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행정법원에서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방해, 부당하다는 등 이유가 없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감찰 개시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보면 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널A 사건 수사가 방해된 거, 이것은 소명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총장 수사 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는데 그래서 소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명 자료만 가지고서는 현재 제출된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징계 절차 잘못됐다. 이런 건 뭐 당연히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도 이번에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이 배척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미애가 지금 일을 저절로 스스로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상당 부분이 추미애한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판단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미애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법원 안팎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8일 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을 딱 점 찍어 놓고 바로 사퇴 수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장애 요인과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 다시 얘기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추미애의 징계 조치가 기각되니까 이제는 법원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여권 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발 이러한 이 압박 수단들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1월에 딱 시행이 되게 될 정도로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한 대여섯 가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예 이런 직접 수사권을 대대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를 지금 여권이 검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공수처, 지금 현재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데 따른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예정된 수순대로 연말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빨리 작동이 돼서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여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인 이 개편을 통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완결고리를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방역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금 방역이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이미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는 저희 같은 이제 60대 이상들이 아날로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이 코로나 3단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1200명대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아날로그식 수단이에요. 그저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요거 하나밖에 정부가 내세운 게 없어요. 과학적 디지털식 처방은 뭡니까? 바로 방역 백신이에요. 이 백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미 방송에서도 빨라도 3분기에나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일찍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2분기에 백신이 일부 들어오고 600만 도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분기가 돼서야 1000만 도스가 들어와요. 이렇게 되니까 3분기에 들어와서 집단 면역이 되려면 70% 이상의 국민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민이 70% 이상 방역을 하려면 최소 1억 도스가 들어와야 돼요. 1억 회분이. 왜냐하면 한 사람당 2번 맞아야 항체가 형성된대요. 그리고 이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2달 정도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늦어도 10월 달까지 우리 국민의 70%가 2회 접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1000만 분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1000만 도스인데 1000만 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00만 명을 백신 접종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어요. 한 병만 맞아 갖고는 안 돼요. 1인당 2병을 맞아야 돼요. 2병. 그러니까 1000만 명분 플러스 1000 도스. 그 다음에 600만 도스 하면 1600만 도스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800만 명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70%가 되려면은 5500만이니까 7호 35, 7호 35면 거의 4000만 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8000만 도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까지 들어와 봐야 1600만 도스니까요. 1600만 도스는 8000만에 얼마입니까? 20%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빨라야 3분기에 좀 도입이 돼서 접종을 우리 국민들이 좀 맞을지 모르겠다 했는데요. 접종 집단 면역 70%가 맞으려면 연말까지 가도 될까 말까 하다. 이런 이 부정적 평가를 제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 직접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국민들한테 3단계로 넘어가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성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꼭 3단계로 설정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종합적으로 국정 실패에 대해서 이 검경 갈등 문제, 추미애 문제를 포함한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을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내주 월요일 날 수보회의가 있잖아요. 수보회의 석상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밝혀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지금 현재 1차 개각이 끝났는데 그 여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2차 개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원포인트 개각하고 나면 이제는 이번 사태에 관한 책임이 추미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가장 큰 책임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노영민이다. 노영민이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노영민 책임론이 갑자기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노영민이 벌써 잘랐어야죠. 예. 노영민이 왜 안 잘랐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충북지사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어서 내려가면 충북지사 못 나오잖아요. 나와도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꽃가마 돼서 내보내려고. 지금 추미애도 왜 안 내보냈느냐? 책임지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누구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꽃가마 태워서 보내려고. 그 추미애는 한동안 서울시장과 총리 대선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정계를 떠나라 된다라는 여론의 그 질타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저는 추미애한테도 당부드리고 정부 여당한테도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추미애가 무슨 대권은 관두고 정계를 떠나야 될 이제 마지막 절벽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2차 개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변창흠이가 지금 문제예요. 변창흠이가 지금 현재 정의당까지도 데스노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개각과 관련된 여론의 외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지금 문제점들이 세 가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시스템 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악역을 담당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또 이 악역을 담당하고 나선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가만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뭔가 일을 찾겠다. 담벼락에 한 자를 남겨놓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임종석이가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나서게 된 것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사건과 같은 그런 불행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할 일을 찾겠다. 요렇게까지 지금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지금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경수와 양정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양정철, 임종석 이 세 사람이 뭔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기국면 3대 장애, 중대 국면을 벗어나야만이 내임덕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덧붙인다면, 이번 징계에 의해서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인용 사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적 하자를 결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최태형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태형 변호사는 이 박상기 장관 때 임명이 됐어요. 임기 3년의 징계위원회에 의촉이 됐는데, 이번에 사퇴는 하지 않고 아예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한테 완전히 찍혔을 것 같아요. 사법연수원 22기인데 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최태형 징계위원회 위원이 사퇴는 안 하고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돼야 되는데, 불과 4명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기피가 신청이 돼 있으니까 참석을 못했잖아요. 3명만을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의 운영 규정 절차를 일탈했다.
위반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 윤석열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최태형 변호사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징계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얘기하는 이런 징계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징계위원직은 고수하면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최태형 변호사가 가장 큰 신의 한 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기피 신청을 대대적으로 4명까지 한 윤석열 총장 즉 변호인의 전략도 굉장히 주의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쭉 이런 걸 보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 3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적 개편과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국면을 김경수, 양적철, 임종석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맨 전면에 서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깃발을 들고 뛰어가고 있지만은 지나친 붕어빵 행세로 해서 여권 내 강경 문파로부터 또 중도층으로부터 상당한 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지금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요, 제가 보기에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첫 방송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전옥현의 안보정론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빠지지 않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